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한노인회를 찾아 노년층 지지를 호소하고 홍대 거리를 돌며 청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서울에서 노인과 청년 세대 맞춤형 공약을 각각 발표하며 세대별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정치권의 선거 유세도 본격화됐습니다. 민주당은 중앙당 산하 정부혁신제도개선위원회를 대전에서 출범했고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청년특보 50명을 임명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을 맡은 지규현 부장판사는 정치권의 접대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조명합니다. 오늘은 임시정부의 군자금을 기탁하고 독립자금 마련의 일생을 바친 애국지사 민춘기 선생의 행적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세대 공감을 화두로 서울 지역 유세에 나섰습니다. 대한노인회와 홍대거리 등을 잇따라 찾아 노인과 청년 표심을 동시에 공략했는데 발명의 날을 맞아 기술강국 비전도 내놨습니다. 첫 소식 김청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세대 공감을 주제로 서울 중서부 권영 유세에 나섰습니다. 오전에 대한노인회를 찾은 이 후보는 국난 극복을 위한 고견을 듣고 백범 김구 선생의 묘역을 참배하며 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용산역 집중 유세에선 국민의힘 출신 김상욱 의원의 입당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진짜 빅텐트라고 강조했습니다.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십시오. 영등포 타임스퀘어를 방문해 민생 경제를 살릴 비전을 제시했고 홍대 거리를 찾아 젊은 층과의 소통에 나섭니다. 발명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창의적 기술 교육에 국가가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대통령실 출신 공무원들이 대거 승진하거나 요직에 배치되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모든 부처 인사를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명백한 보훈성 인사, 알박기 인사 아닙니까? 아니면 12.3 내란의 비밀을 알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입틀막 인사라도 하는 것입니까?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한 지기현 판사의 유용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은 오늘 오후 관련 자료라고 주장하는 사진 3장을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이른바 반명 빅텐트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오늘 한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또 서울에서 세대별 표심 잡기에 나섰고 단일화에 선을 그은 이준석 후보는 광주에서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첫 TV 토론을 마친 다음 날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단일화 가능성 여부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두 후보가 공개 행사에서 만나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 TV토론 MVP는 이준석 후보라고 치켜 세웠고 당이 잘못해 이 후보가 밖에서 고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단일화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김 후보의 선의는 의심하지 않지만 단일화 논의 자체에 관심이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앞서 김문수 후보는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취약계층 대상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 일자리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성년의 날을 맞아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대학생 장학금 확대, 군 가산점제 도입 등 청년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청년 여러분들이 꿈을 가질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김 후보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했고 퇴근 시간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이준석 후보는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무책임과 무사 안일, 적반하장 면모를 보였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가 바로 단 하나의 필승카드로서 이재명 총통 시대를 막아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안정적 노후 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공약 등을 발표했고 오후에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이재민 유문에 이어 광주에서 유세 일정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띄운 개헌안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 후보는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김 후보는 임기 단축을 카드로 꺼내들었는데 각 후보 진영에선 서로의 개헌안을 두고 신경전이 뜨거웠습니다. 보도에 방준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회 총리 추천,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등을 담았습니다. 여기에 김문수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과 4년 중임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폐지하는 등의 개헌안을 역제안했습니다. 개헌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양 후보 측은 서로의 개헌안을 두고 신경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연임제를 두고 장기 집권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슬쩍 끼워 넣은 연임, 두 글자의 푸틴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연임은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입니다. 권력 분산보다는 정치적 셈법을 위한 개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 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입니다. 민주당은 연임제 지적은 정략적 공격이라며 차기 대통령은 마지막 5년 단임제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연임제는 대통령에게 중임제보다 더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이 후보의 연임 표현을 장기 집권 의도라고 공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김 후보가 개헌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사죄 맨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세워야 합니다. 대국민 사과 없는 개헌 주장은 불리한 선거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얕은 술수에 불과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개헌과 관련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오늘 오전 시작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을 맡은 지규현 부장판사는 정치권의 접대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탈당 뒤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탈당 관련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 이어지는데 입장이 있으십니까? 국민께 하실 말씀이나 재판 관련해 입장 있으신가요? 재판 시작 전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고 지낸다며 그런 곳에서 접대받는 것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요 재판 진행 상황에서 계속적 외부 공격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23일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잇따라 진행합니다. 이번 4차 공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의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박 참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헬기 출동 상황과 관련해 독촉 전화를 많이 받았고 통화 상대에게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복창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와의 통화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사건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오늘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고발인 측은 해당 요양원이 아픈 노인을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졌고 노인들을 결박하거나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요양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운영했던 숙박업소를 개조한 곳으로 최 씨의 아들인 김진우 씨가 대표직을 맡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이 요양원에서 일했던 직원의 제보를 토대로 노인 학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요양원 측이 설사 증세가 이어지는 80대 입소자를 20일 넘게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고 제대로 된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채 노인들의 몸을 결박하기도 했던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요양원 측을 유기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오늘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기치사, 부실한 급식, 내부 일감 몰아주기, 비위생적 식자재 공급, 열악한 위생환경, 신체적, 정서적 학대 등 심각한 학대와 불법적 운영이 요양원 측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한 직원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대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그걸 뭘 걱정할 일이 있어요. 제보하신 그런 모든 내용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의 허위에 가깝기 때문에 남양주시와 노인보호 전문기관, 건강보험공단도 노인 학대 여부와 보험급여 부정수급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시민 2명이 잇따라 흉기에 찔려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인근 주택가에서는 2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용의자 차철남 씨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황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여성은 복부와 안면부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범행 직후 용의자는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이 A씨의 행방을 쫓기 시작하면서 사건은 더 커졌습니다. 편의점 사건 1시간 반쯤 지난 오늘 오전 11시쯤 용의자의 자택을 찾은 경찰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이어 오후 1시 30분쯤엔 사건이 벌어진 편의점에서 약 1km 떨어진 한 체육공원 외부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다쳤습니다. 경찰은 곧이어 오후 2시쯤엔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 시신 한 구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오늘 하루 시흥에서만 2명이 흉기에 찔려 다치고 2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4건 사건 모두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편의점에 자주 오던 손님인 중국 국적의 차철남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공개 수배했습니다. 차 씨는 키 170cm의 보통 체격으로 사건 당시 검정색 점퍼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4시쯤에는 경기 화성시 동탄 호수공원에서 4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20대 남녀 5명에게 갑자기 다가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모두 다급하게 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공중협박 혐의로 B씨를 긴급 체포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시흥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쯤 경기도 시흥시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윤활 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직원들 진술과 CCTV 영상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S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조사단이 오늘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입자 식별 번호 등 일부 유심 정보는 SKT 전체 가입자 수만큼 유출됐고 복제폰을 만들 수도 있는 민감 정보인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도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유의 유심 대란을 가져온 SKT 해킹 사태. 민간 합동조사단이 1차 조사 결과 발표 20일 만에 2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우선 가입자 식별번호 기준 약 2,700만 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전했습니다. SKT 전체 이용자 수보다 많습니다. 기존에 파악된 악성 코드 4종에 더해 21종이 SKT 서버에서 추가 발견됐고
악성 코드에 감염된 서버도 추가로 확인돼 현재까지 23대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중 서버 2대엔 유심 정보뿐만 아니라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서버엔 지난 1차 발표 때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 단말기 식별번호 29만 건도 발견됐습니다. 정밀 포렌식 분석 중 연동 서버에 일정 기간 임시로 저장되는 파일 안에 IMEI가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단말기 식별번호가 유출되지 않을 경우 해커가 유심을 복제해 2차 금융피해 등을 야기하는 이른바 심스와핑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로그 기록을 확인한 결과 단말기 식별번호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 조사 과정에서 최초 악성 코드가 설치된 시점이 지난 2022년 6월로 확인돼 로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이 2년 반 동안 해당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SKT는 어제부터 불법 유심 복제를 차단하는 기존 보안 시스템을 강화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가 도용되더라도 복제폰 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정치권도 선대위 진용을 갖추고 본격적인 유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중앙당 산하 정부혁신제도개선위원회를 대전에서 출범했고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청년특보 50명을 임명하고 조직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연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대학 축제철을 맞아 청년 표심을 겨냥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 대학생들과 직접 만나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중앙당 산하 정부혁신제도 개선위원회도 대전에서 출범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지난 3년간 국민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위원회가 행정의 방향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 수도 시대에 맞는 정부 조직의 어떤 기능과 역할 이런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부처 조정 문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해서 제시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장날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유성 5일장을 찾았습니다. 과학계 연구개발 공약부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망 등 김문수 후보의 충청 공약을 내세우며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특히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50명에 달하는 청년 특보를 임명하고 젊은 패기로 선거판을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전에서의 승리를 발판으로 전국적인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며 필승의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서 한 분도 포기하지 않고 이번 대선에 참여해서 그야말로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완전히 뒤바꾸는 뒤엎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지역 정가의 움직임도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정가도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지역 정치권 상황,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이희성 교수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어제 선대위 구성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민주당 선대위를 보면 좀 특징이 일단 전직 시장들, 네. 여몽철, 권선택 시장, 전직 시장들이 눈에 띄고요. 국민의힘은 이상민 전 의원이 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 자. 두 양당의 지역 선대위 구성 어떻게 일단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이 이제 권선택 전 시장님 그리고 여몽철 전 시장님을 이제 선대위에 합류를 시켰습니다. 네. 두 분 다 지역에서 정치 경험이라든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지역 사회에 밀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이전에는 이제 양 극단의 어떤 결집에 대한 반쪽짜리 대통령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떤 두 분을 좀 영입을 하면서 포용과 그리고 어떤 자신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런 실용주의 일환
이렇게 네.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현재 이제 선거가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나오지만 굉장히 박빙 구도는 아닙니다. 네, 네.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득표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전지시장으로서 향후 지역 정치권에서 네, 네. 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반은 좀 만들어졌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상민 시당 위원장 체제로 좀 뒤늦은 선대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네. 아마도 이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러면서 이제 좀 늦어졌고 좀 포면적으로는 선대위 구성을 통해서 봉합된 듯하지만 네.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얼마나 좀 네.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드느냐 이 부분은 좀 온도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부분은 아직 모른다. 이상민 예. 시당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좀 친한파로 약간 분류가 됐었잖아요. 뭐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예. 부분에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네. 어떻게 적극성을 띠느냐에 따라서 네. 전체적인 지역 선대위의 네. 모습도 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영입한 두 전직 시장 사실 뭐 색채가 그렇게 분명하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오른쪽에도 많이 치우치신 분들인데 뭐 이재명 후보가 표방한 기존의 그런 선거 전략 그것과도 좀 결이 같다고 보십니까? 뭐 중도와 실용이라는 두 키워드에 좀 부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뭐 두 후보의 입장 뭐 여러 가지에서 갈리지만 가장 갈리는 건 개헌론인 것 같아요. 자,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 뭐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 이게 뭐 연임, 중임 뭐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자, 두 후보가 내놓은 개헌안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1차 TV 토론이 있었고요. 네. 이후에도 이제 TV 토론이 몇 차례 남아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이제 이번에 또 이슈화될 것이 개헌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탄핵 정부 이 부분을 지나면서 87 체제에 대한 변화,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개헌이라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좀 선제적으로 개헌 이슈를 좀 꺼냈고. 역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바로 받았죠. 여기에서 뭐 밀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이제 내용을 보면 중임이냐 연임이냐 사실은 네. 뭐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연임이라는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하겠다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중임은 뭐 한 번 건너뛰어도 또 어찌됐든 8년이라는 시간은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결선 투표제를 좀 도입한다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 권한을 좀 분산시키는 형태의 중임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어떤 정치의 효용성과 효능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개헌 이슈 앞으로 선거 막바지까지 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두 후보 간의 개헌을 둘러싼 입장 차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는 어떻게 보면 시기라고 봐야 될까요? 뭐 이재명 후보는 뭐 2028년 총선 때 국민 투표를 한다는 거고 김문수 후보는 뭐 임기를 3년 줄이자 이거잖아요, 지금. 본인 임기를 3년은 줄일 수 있다. 이게 좀 가장 큰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나에게는 해당 안 된다. 그것은 이제 5년 임기 마친 이후에 4년 연임 형태의 어떤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 차이는 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어제 그런가 하면 두 후보 뭐 1차 토론회가 있었죠. 뭐 경제 활성화 방안 두고 뭐 토론이 진행되는데 사실 뭐 재미없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두 후보 뭐 각자 색깔에 맞는 공약을 내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두 후보 간의 TV 토론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TV 토론의 형식이 너무 좀 규제가 많더라고요. 제한 시간도 좀 너무 타이트하고 경제 분야에서 글쎄요. 제가 듣기로는 120원 커피 원가 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호텔 경제론 이 이야기만 자꾸 귀에 들어오는데 물론 이제 호텔 경제론이라는 건 없어요. 뭐 이준석 의원 그쪽에서 이준석 후보 쪽에서 뭐 만든 용어다 하는데 어찌됐든 돈이 드는 경제다. 뭐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지만 거기에 대한 좀 시시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시장 중심의 경제를 좀 활성화하겠다.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방점이 찍힌 게 규제 완화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뭐 지금 대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민생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조기에 어떤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뭐 효과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입니다. 두 후보가 어제 뭐 경제 활성화 방안을 나름 내놨는데 자, 이 방안들이 충청권 민심에도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좀 그럴 만한 포인트가 있었다면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역에 이제 뭐 충청 같은 경우는 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경제 정책은 어차피 네.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역에 있는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충청 지역의 산업단지나 또 기업 밀집 지역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규제 완화 네. 이 부분이 조금은 그래도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것도 좀 여쭤볼게요. 지난 주말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잖아요. 네.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제 뭐 역전 말로놈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민주당은 뭐 짜고 친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윤 대통령의 탈당 뭐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늦었다? 들고요. 예. 그리고 이 탈당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좀 주도성을 갖고 네. 관계를 정리했어야 그렇죠. 되는데 끝까지 그걸 못 끊어냈죠. 그렇지 예. 못했다는 점과 그리고 탈당에 있어서 네. 사과가 없었다는 점. 사과가 없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아쉽고 이러기 위해서는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에는 네. 부족하다 이렇게 네. 저는 판단합니다. 외연 확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정책의 중도성과 진정성을 강조하는 노력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친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단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속 조치가 지금 없는 것도 하나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발명의 날입니다. 이 발명하면 추국이나 전구처럼 공학적 기술이 담긴 발명품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빵의 제조 기법도 특허의 대상이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전국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성심당의 튀김 소보루입니다. 이영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대표 명소가 된 유명 빵집 성심당은 지난해 영업이익에서도 프랜차이즈를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대전에 놀러 온 김에 한번 와봤고요. 그래서 성심당에 와야만 살 수 있는 뭐 소보로, 튀김 소보로, 뭐 고구마 소보로, 초코 소보로가 있어서 그냥 한번 궁금해서 사러 왔어요.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 오직 성심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빵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누적 판매량이 1억 개가 넘는 튀김 소보로는 2012년에, 부추와 햄을 넣은 판타롱 부추빵은 2013년에 특허가 등록돼 함부로 따라서 만들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성심당 브랜드나 대표 상품의 이미지 등 43건이 상표 등록돼 있기도 합니다. 고유 그 브랜드 디자인 자산권에 대한 보호거든요. 우리가 개발을 하고 우리가 디자인하고 했던 것들이 그런 부분들 법적 제재가 없으면 약간은 무분별하게 그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허하면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분야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음식 제조법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특허 출원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빵이나 반죽 분야 특허 출원 동향을 보면 특허 출원 수가 10년 새 2배로 늘었습니다. 발명이 중요한 혁신이 되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기업의 주요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발명을 특허나 상표 등 지식재산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일상의 작은 아이디어도 특허와 상표로 보호받으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조명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임시정부의 군자금을 기탁하고 독립자금 마련에 일생을 바친 애국지사 민충기 선생의 행적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정재훈 기자입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가 본격화된 1921년 10월 18일 민충기라는 이름 석자가 한 석간신문에 등장합니다. 상해 임시정부 파견원으로 전국 각지에서 군자금을 모으며 부자와 양반들을 협박하다 대구 화옥여관에서 붙잡혔다는 내용이 상세히 보도됐습니다. 1888년 대전 회덕군수의 아들로 태어나 광산업으로 부를 쌓은 재력가였던 민충기 선생은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재산을 처분하고 중국 상하이로 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무총장이던 이시영 선생을 만나 현재로 치면 수십억 원 상당인 군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태평양 평화회의 참석자금 마련을 위해
임시정부 파견원 신분으로 국내에 잠입했고 독립공채를 발행해 전국의 부호들로부터 군자금을 객출받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결국 일제에 붙잡힌 민 선생은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되며 함흥형무소에 수감됐습니다. 혹독한 5년의 형기를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된 뒤에는 독립의지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형무소에서 가혹한 옥살이를 마친 뒤에도 독립을 위한 군자금 모집에 나섰던 민충기 선생. 일본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지자 이곳 청주 1회여관에서 자결하며 44살 나이로 순국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91년 고인의 공운을 기려 건국 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습니다. 체포 이후 5년형의 이제 옥고를 치르고 나서도 나중에 이제 감옥을 나오고 나서도 이 독립운동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또 이제 상징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독립을 향한 험난한 여정을 선택한 민충기 선생의 행적은 지도층 의무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으면 일상적인 대화는 물론 상호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부모와 자폐 아동의 대화를 돕는 앱을 개발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태블릿을 앞에 두고 엄마가 대화를 시도합니다. 우리 하주 오늘 뭐 하는 날일까? 엄마의 질문에 화면에 다양한 그림 카드가 뜨자 아이는 단번에 놀이터를 고릅니다. 놀이터에서 그네 탈까? 말로는 어렵지만 앱을 이용하면 이처럼 일상적인 의사 표시는 가능합니다. 자폐 아동과의 소통을 돕기 위해 카이스트 연구팀이 개발한 앱입니다. 많은 걸 표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벽에다가 얘기를 하는 느낌이었으면 티키타카 하는 것처럼 주고받는 느낌. 가장 큰 장점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추천 기능입니다. 부모의 질문에 따라 주제와 행동, 감정 부문에서 인공지능이 그림 카드를 추천하고 아이가 카드를 선택하면 관련 있는 다른 카드를 띄워주며 표현을 돕습니다. 부모에게도 상황에 맞는 질문을 추천해줘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냅니다.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걸 파악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을 법한 질문이라든지 있을 수 있을 법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생성을 해줍니다. 실제 자폐 아동을 키우는 가정 11곳이 개발에 참여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AI가 소통의 촉매가 되어서 신경다양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또는 또 다른 사람들과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진은 특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큰 최소발화 아동을 돕기 위해 앱의 실제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복귀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했고 사직전과 같은 연차, 같은 과목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례도 적용하기로 했는데 3,000명 가까운 사직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수련병원 협의회가 최근 사직전공의 1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4,700여 명입니다. 이 중 15%인 719명이 즉시 복귀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6%인 2,200여 명은 원소속 병원 복귀나 정상 수련 인정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복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60% 이상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겁니다. 고연차 전공의의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려면 적어도 이달 안에 복귀해야 합니다. 3년차라는 성인 선생님들은 지금 당장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하거든요. 국민 건강의 측면에서 볼 때도 전문의 배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좀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보건복지부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 건의를 받아들여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 모집은 통상 3월과 9월 두 차례 있지만 추가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전공의가 사직하면 1년 안에는 같은 과목과 연차로 복귀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예외를 주는 수련 특례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군 미필 전공의에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칠 때까지 최대한 입영이 연기되도록 병무청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 공백을 일부 해소하려는 차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복귀자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도 사직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수련과 병역 특례를 적용해 모집했지만 대다수는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요즘 비싼 물가 탓에 가격이 싼 편의점 도시락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도시락 유통기한을 속여 표시한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편의점에서는 바코드를 찍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걸러내는데 이마저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약처 단속반원들이 전남 장성의 한 식품업체를 급습합니다. 제조 시간을 거짓으로 꾸민 도시락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5월 7일 수요일 14시 32분, 제조일 25년 5월 7일 19시. 오후 2시에 만들어 놓고 5시간 뒤인 저녁 7시에 만든 것처럼 유통기한을 늘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위조된 도시락과 샌드위치, 햄버거 등 1,800여 개 제품이 현장에서 압류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광주와 세종, 대구, 부산 등 전국의 편의점에 제품을 납품해왔습니다. 유통기한을 속인 제품이 시중에 얼마나 유통됐는지는 향후 수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원인 파악을 하고 자료가 제출되면 이제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편의점 도시락을 믿고 사 먹었던 소비자들은 황당하고 불안합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타임 바코드 시스템도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편의점 도시락은 즉석으로 이제 제조되는 게 아니고 제조되고 한참 동안 보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하면 많이 배신감이 들 것 같아요.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최근 중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가뭄으로 몸살을 앓던 지역인데 급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홍수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김민정 특파원입니다. 주택가 도로에 흙탕물이 급류처럼 몰아칩니다. 차들도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떠내려갑니다. 중국 광시 장족자치구와 광둥성 등 중국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纳税老人说30年了，才见过一季这么大的雨，路已经突然全部去塌方了，然后那个电也断了。 물이 가득 들어찬 집 내부에서는 상황을 잘 모르는 어린이들이 물을 첨벙입니다. 광시 소재 관측소 4곳에서 강수위가 홍수 경보 수준을 넘어섰고 2015년 이후 최고 수위를 기록한 곳도 나왔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하루 사이 35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强降水倾向于发生于暖区以及山脉地形区附近，具有向暖区发展的特点。 산에서 나무를 심던 근로자 3명이 폭우와 산사태로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지역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오랜 가뭄으로 고통받던 곳입니다. 가뭄으로 집안이 약해진 상태라 이번 홍수로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미정입니다. 오후부터 하늘빛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밤부턴 충남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릴 텐데요.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고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강한 바람은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과 고지대는 최대 순간풍속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안전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 하늘이 차차 개겠고요. 기온도 쑥쑥 오르면서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대전 한낮 기온이 32도로 7월 하순만큼 무덥겠는데요. 급변한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낮 동안 옷차림 가볍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7에서 9도 정도 높겠습니다. 대전과 세종이 19도에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금산이 32도, 공주와 세종, 논산 30도로 오늘보다 5에서 8도가량 껑충 오르겠습니다. 당진과 서산의 아침 기온 16도, 한낮에 천안이 31도를 보이겠습니다. 서천의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부여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해상과 해안가의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물결은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흐린 날이 많겠고요. 때이른 더위는 주 후반부터 수그러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